10호 태풍 하이선이 강릉 북쪽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이선이 지나간 자리마다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특히 여러 차례 태풍과 긴 장마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산사태 피해도 있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태풍 하이선이 동해안을 강타하고 지나갔습니다. 많은 피해들이 또 잇따라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이번 태풍이 남기고 간 그 비바람 기록을 좀 다시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태풍 하이선의 경로를 좀 알려드리자면 이 태풍 하이선은 오후 3시쯤에 강원 동해상을 빠져나갔고요. 지금은 태풍이 북한 동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밤 사이에 태풍은 북한 동해상을 지나서 오늘 새벽쯤에는 북한 함경북도 쪽에 재상륙을 한 뒤에 앞으로 세력이 급격히 약화하면서 소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태풍 하이선은 이제 동해안을 따라 북상을 했기 때문에 이 지난 태풍 마이삭에 이어서 이 동해안 지역에 또다시 강한 비바람을 몰아치면서 피해가 속출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울산의 자동 관측소에서는 이 초속 42.3m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 시속 150km가 넘는 바람이 기록이 됐습니다. 부산의 공식 관측소에서도 초속 30m가 넘는 바람이 관측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풍이 통과하면서 강한 비가 집중이 됐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에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강원 속초 설악동에서는 시간당 70mm의 비가 쏟아졌고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서도 이 두세 시간에 한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이 침수 피해 그리고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산사태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특히 경남 거제에서는 아파트 뒷산에 절개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절개지가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이 지역도 제가 바로 오기 전에 항공사진을 보고 왔는데요. 네. 만들어진 지는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할 거가 한 옹벽이 한 5m, 10m 정도가 있는데 옹벽은 안 무너졌어요, 다행히. 옹벽 산을 깎아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옹벽은 안 무너졌는데 위에 있는 사면이 무너졌거든요. 네. 사면이 무너졌는데 이 지역의 또 지질이 화산암이에요. 그 화산암은 화산이 폭발해서 된 것인데 흙이 1m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무너진 거가 동영상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저기 예. 딱 보시면은 저거는 뭐 우리나라의 아주 전형적인 산사태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1m만 있고 밑에가 안반이 있어가지고 같이 쏠리는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일반적인데 바로 저기 옹벽 밑에가 있는데 그 옹벽이 무너지기 전에 사진을 보면 거기만 특별하게 물이 많이 흐른 자국이 보여요. 네네. 다른 데 옹벽은 그게 없는데 지금 거기서는 많이 흘렀거든요. 평소 때 이렇게 있었으면은 저기다가는 나무만 저렇게 심지 말고 그 표면이 지금 그리고 여기는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큰 산의 밑자락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형이 중요하거든요. 바로 조그만 산이라면 그런데 큰 산에 밑이라면은 위에서부터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리고 실제로 옹벽에서도 물이 많이 배어 나오고 고기만 그러면 거기에는 사면에 어떤 격자 보호공 같은 거를 해놓고 나무 심어도 괜찮아요. 근데 네. 보호를 안 해놓고 하니까 흙이 1m가 딱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거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우리나라 지질 특성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무너지는 거 보시면 엄청 빨라가지고요. 네. 사람이 못 피합니다. 근데 저게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산사태 특성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주민들은 사전 인지를 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산사태가 날 때 좀 사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도 갑자기 나거든요. 사실은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네. 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볼 때는 여기에 지질이 지금 1m밖에 흙이 없고 이런 화산암의 지질 그리고 흙하고 암석 경계가 뚜렷합니다. 여기가 지금 무너진 특성이 어디랑 똑같냐 하면 8월 3일인가 강원도 가평 펜션에서 지금 경기도 가평 펜션에서 3명이 사망했거든요. 이게 네. 똑같습니다. 그것도 굴착을 저렇게 해놓고 그거를 저 흙이 저렇게 무너지는 거를 그 암석 위에 있는 얹혀 있는 흙이 무너지는 거를 바로 보강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무너져가지고 3명이 사망한 거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것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면 미리 어떤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놔야 된다 이렇게 봐야 네, 되는 설계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요. 네. 설계할 때 여기 흙이 있는데 흙이 지금 제대로 보관을 안 한 거예요. 그 무너질 거를. 여기 보면 예측할 수 있거든요. 바로 안반이 이쪽으로 좀 쏠려 있고 당연하게 저거는 보강을 했어야 돼요. 네네. 근데 좌우측에는 좀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보강 안 했거든요. 그 나무만 심어놨어요. 조경만.
안전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조경이거든요. 저 나무는 보니까 10년 전에 심었더라고요. 네네. 2009년도 심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보강을 해놓고 했으면 되는데 보강 안 하고 조경 목적만 하니까 저거 뭐 당연하게 무너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전국적으로 많은데 사전에 네네. 토목공사하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사후에 또 옹벽을 보면 물이 많이 배어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예, 예. 거기는 특별히 유지관리하면서 차후에라도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을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면밀하게 그 대응책을 잘 세웠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군요. 거기에 지질하고 예. 지형 특성을 보면 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네. 자, 김 기자, 이번 태풍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로 상륙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와서 상당히 우리가 걱정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좀 이제 동쪽으로 틀어서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들마다 태풍 예측이 좀 달랐다고 하던데 어떻게 좀 분석을 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지난 태풍 마이삭에 이어서 이번 태풍 하이선도 이제 한국 기상청과 미국, 일본 기상청의 이 태풍 예측에 대한 진로가 좀 엇갈렸었는데요. 네네. 먼저 미국과 일본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이 태풍 하이선이 경남 남해안에 상륙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남해안에 상륙한 뒤에 태풍이 내륙을 관통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당초 아주 최초의 태풍 예보를 내렸던 대로 돌아가면 한국 기상청도 그렇게 예보를 냈었지만 네네. 좀 방향을 틀어서 이제 태풍이 하이선이 동해안을 따라서 북상을 할 것이다라고 예보를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뒤부터는 이 동해안 북상을 고수를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태풍이 오늘 오전 9시에 울산 해안 지역에 상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상청이 예상한 이 상륙에 대한 예측은 좀 빗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태풍이 거의 해안에 상륙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는 이 태풍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경로를 봤을 때 태풍이 이 기상청이 예상한 대로 동해안을 따라서 북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태풍의 어떤 예보의 경향성을 봤을 때는 한국 기상청의 예보가 어느 정도 적중은 했다. 그리고 방제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틀 전부터 이 네. 동해안에 예보를 내놨기 때문에 이번 예보가 어느 정도는 맞았다고 평가를 할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태풍의 진로 방향을 예상을 할 때 어떤 점들을 변수로 고려를 하는 겁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태풍 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태풍이 북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 태풍의 진로를 결정하는데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를 했었는데요.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을 덮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동해상 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확장 여부에 따라서 이 내륙에 상륙할 것인가 그리고 해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해상으로 북상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상청이 예상한 것보다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이 좀 확장을 했고 또 서쪽에 있는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태풍을 밀어내지 못하면서 상륙은 했습니다만 예상한 대로 이 동해안을 따라서 북상을 했기 때문에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동해안, 이 강원도 동해안이나 남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는 이 철원 등의 지역에 직접 이 산사태 피해가 난 지역에 가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언제요? 철원 등 산사태가 난 네, 지역에 네, 네. 네, 네. 직접 현장 답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가보니까 좀 어떤가요? 철원이요? 네, 그 태양광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 어떤 얘기로? 네, 맞습니다. 네, 태양광을 가봤는데 태양광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태양광을 가봤는 태양광이 8월에 폭우가 와가지고 12군데에서 무너졌다는데 제가 그 중에서 3군데를 가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원도 가봤고요. 그다음 전남 한평도 가봤고 그다음에 충남 금산도 가봤습니다. 그 3개 전부 다는 그 태양광이 만들면서 우리가 야기시킨 그 인위적인 산사태입니다. 전형적인 산사태. 그거를 뭐 정부에서는 아니라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산사태를 토목공사하면서 그 태양광을 만들면서 그 지역의 지형하고 지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평지를 만들고 배수로 공사하고 이렇게 옹벽을 만들다가 거기서 무너진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제 산지 개발 후에 보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제 네네.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것 같고 옹벽 설치를 할 때 또 어떤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옹벽 같은 거가요. 사실은 모든 게 지질하고 지형이거든요. 네. 그리고 옹벽에서 요번에 수해 때 무너진 경우가 천안에서의 그 공장에서 3명이 인부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요. 또 옹벽이 또 하나 된 경우가 또 뭐 한평도
또 태양광도 마찬가지인데 태양광도 한평도 거기도 이제 그 옹벽 같은데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지역의 지질하고 지형 특성 그런 네. 걸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지질 특성만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또 같은 지역이라도 왼쪽하고 중간하고 오른쪽이 지질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런 거를 거기에 맞게끔 적당한 공법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천편일률 쪽으로 뭐 강원도나 전라도나 지질이나 같은 뭐 서울도 그렇고 똑같은 패턴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가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안 하고 그거 돈을 아끼려고 지질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수술하고 그냥 아프니까 수술만 하는 겁니다. 수술 기법은 아무리 좋더라도 뭐 옹벽하는 기법만 좋더라도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지질이나 지형 특성을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을 해요. 이 산하고 계곡이 다 만들어진 게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그거하고 어떤 그 자연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뭐 산사태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산사태는 그렇게 친화력이 있는 거지. 산의 산사태는 자연이 자기가 안정하려고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질 지형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네네. 잠깐 얘기하셨던 이제 공법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네. 이게 옹벽에 어떤 배수관 같은 것들을 설치할 때 그런 점들은 어떤 점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 근데 그것도요. 또 하나는 지금 왜 산사태가 많이 나야 되냐면 특히 태양광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울퉁한 데는 잘라버리고 약간 오목한 데는 이렇게 흙을 메우지 않습니까? 근데 한평하고 철원도 마찬가지인데요. 한평 거기 태양광 넣는 데 가보니까 약간 오목한 계곡 보는 데다 흙을 메웠는데 거기에 물을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능선이 있는 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땅의 밑에 있는 지질을 반영해가지고 오랫동안에 반영된 결과가 바로 지형이에요. 그 지형하고 지질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사람이 건드리면은 거기에 물길에 따라가지고 원래 있던데 지표수도 있고 또 물이 또 지하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못하지만 태양광 지역을 가보니까 옹벽이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이렇게 배수를 보니까 배수관이 한 30cm 짧고요. 그리고 배수관이 3cm로 직경이 작고 또 그냥 PVC 파이프예요. PVC 파이프는 안 되고 거기다가 못으로 구멍을 많이 뚫어가지고 유공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m 정도를 해가지고 길게 해서 물이 쭉 뽑아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흉내만 낸 겁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모릅니다. 배수관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시공할 때 제대로 못 보면은 그건 사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도 8월에 많이 12군데 무너졌는데 무너지기 전에 한 5월달, 6월달에 전문가들이 육안으로 봤다 그러거든요. 봤는데 전부 다 오케이라 그랬어요. 문제가 없다. 당연하죠. 안 보이죠. 그게 파이프가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양광 같은 거는 좀 저희가 좀 안 무너졌더라도 좀 문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길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길이 같은 것도 좀 이제 충분하게 좀 여유를 두고 좀 길게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요.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이제 옹벽이 무너지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도 이제 그 옹벽이 좀 부실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옹벽보다는요. 우리나라가 산 위에는 산림청이고 중턱에는 국토교통부가 이제 국도하고 고속도로를 하고요. 그 밑에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게 전형적인 사례가 지금 8월 달에 곡성에서 5명이 사망한 사고인데요. 큰 계곡을 막고 확장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계곡에다가 옹벽을 세우고 뭐 보강통을 세우고 거기다 흙을 메우는 건데 사실은 왜 계곡이 생겼겠습니까? 거기 물이 많이 흘러내려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흙을 해놓으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언제든지 물이 터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안 해놓고 하면 오히려 산사태를 야기시킬 수가 있죠. 근데 지형과 지질에 맞지 않는 그런 보강 공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네. 다시 태풍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태풍이 북한으로 향했다고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태풍의 영향권에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태풍의 직접 영향권은 내륙 지방은 이제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태풍이 북한으로 올라갔지만 내일
내일 오전까지는 이 중부지방 그리고 해안지방을 중심으로는 이 강한 비바람에 대해서는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풍이 북한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 강한 저기압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으로 기압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면서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는 조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까지는 이 중부 내륙 그리고 해안을 중심으로 이 강풍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높은 파도에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태풍이 동해 먼바다까지 진출을 하면서 올라가 있지만 동해 먼바다에서 강한 비바람을 여전히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먼 해상에서부터 이 자라나는 파도가 이 해안으로 밀려들면서 방파제를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금 뒤 오후 6시부터는 이 동해안 지역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만조시각에 들어갑니다. 이 만조시각과 이 높은 파도가 겹칠 경우에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현상, 그러니까 월파와 또 폭풍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해안에서는 무엇보다도 좀 대비를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열흘 사이에만 이렇게 3개의 태풍이 북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번 가을 들어서 많은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렇게 태풍 북상이 잦은 것은 뭐 1차적으로 우리나라로 이 태풍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난 태풍 바비 때부터 한반도 주변 공기를 좀 잘 살펴보면 이 태풍 서쪽에는 건조한 공기 그리고 태풍 동쪽에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태풍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이 거대한 공기를 다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태풍 서쪽에 커다란 건조한 공기 그리고 태풍 동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하면서 한반도가 이 두 공기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이 한반도 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보통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전향을 하거든요. 태풍이 상층의 강한 바람을 만나서 전향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태풍과 그리고 또 지난 태풍 바비, 마이삭을 봤을 때 태풍들이 다 북진, 그러니까 바로 직진을 했습니다. 이 이유도 이제 서쪽과 동쪽에 커다란 공기가 있다 보니까 태풍 자체가 어디로도 뚫고 가지 못하고 이 사이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태풍이 그대로 직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태풍의 세력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최근 태풍을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바로 갈수록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반도에 북상한 태풍 한 절반 정도가 매우 강한 단계, 그러니까 기상청 태풍 분류 기준에 따르면 2번째에 해당하는 아주 강한 태풍들이 한반도로 북상을 하고 있고요. 그 강한 태풍 4개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초강력 단계라고 해서 최고 단계의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태풍이 이렇게 강해지는 것은 역시 태풍이 발생하는 북서태평양의 이 바다 온도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태풍은 수증기가 주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다가 그만큼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그만큼 발달을 할 수 있고 또 세력을 유지하면서 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태풍이 한반도에 접근할 때도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북상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보통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은 동중국해나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최전성기를 맞이를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한반도에 접근할 때도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북상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8호 태풍이죠. 이 바비가 제주 부근에 접근할 때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북상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가까운 미래 그리고 당장 올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앞으로 태풍이 이 초강력 단계 그리고 슈퍼 태풍 단계에서 한반도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비바람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후 변화에 맞춰서 이 태풍 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앞서도 쭉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왔을 때 이 산사태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산사태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산에 산사태 나는 거는 당연하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산은 자기가 평형을 이뤄가려고 산사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만 건드리면 또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네. 보강 안 하면은. 근데 많은 경우가 산 위하고 중턱하고 밑에가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주체도 다르고 그래서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그 건물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로 지어야 되고요. 네. 매몰이 안 당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지금 비디오로 저 거제시에서 아까 본 것처럼 무너지는 게 얇거든요. 1m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가.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m 정도의 철근 콘크리트 옹벽을 산하고 펜션 같은데 기존의 펜션 건물들은 약하지 않습니까? 네. 새로 만드는 거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지만 옛날에 펜션 같은 것들은 산하고 약한 건물 사이에 2m 정도의 철근 콘크리트 보호벽을 만들면은 매몰은 안 당합니다. 아까도 보시다시피 거제도도 무너지지만 얇거든요. 규모가 많지는 않거든요. 저게 네네. 전국적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사실은 사람이 있었으면 저기도 사망 사고 나죠. 얼마 아니지만 사망 사고까지는 갑니다. 근데 네네. 철근 콘크리트 옹벽이 그 앞에 하나가 아까 옹벽하고 아파트 사이에 있었으면은 거긴 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산사태를 막으려고 피해를 막으려고 생각해야지. 네. 산사태는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다. 뭐 또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도로 옆에도 많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매몰돼 있거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위험 지역으로 보이는 곳에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좀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좀 미리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저희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네. 나무가 흔들리거나 물 흐르는 걸 보라 그러는데 그거는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네. 또 우리나라 지질은 흙이 1m가 있고 암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계면에서 흐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너무 순간적으로 발생. 일본하고 다릅니다. 네. 일본은 서서히 움직이고 우리나라 같은 예. 나라는 급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키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눈에서. 우리나라 지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교과서적으로 뭐 나무가 흔들리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39명의 피해자 중에서 19명이 산사태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사망했겠습니까? 매몰 피하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해야지 피해를 산사태 나라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네. 밑에가 보호책을 만들어서 내가 매몰만 안 당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런 보호 대책만 적극적으로 세운다면 한 500만 원 정도면 되고요. 개인들이. 아마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지 네. 이거는 뭐 그리고 산사태 취약 지역도 보면은 맞지 않거든요. 아닌 데서 많이 사망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산 위가 전부 다 주인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나라가 어떤 관행적으로 이 칸막이가 철저한 이상 우리는 각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자구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좀 더 철저하고 좀 면밀하게 네네. 세워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김 기자. 그런데 또다시 태풍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그 태풍이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 앞서 전해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주변 기압 배치상 한반도에 태풍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태풍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한반도로 태풍이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듯이 지금 북서태평양 지역의 수온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북서태평양의 세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9월 중순쯤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크게 수축을 해야 되는데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유지하면서 그 가장자리가 일본 규슈 지방 그리고 남해상 쪽으로 위치를 하면서 태풍이 그 가장자리를 끼고 돌아오면서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 발생을 한다면 충분히 한반도로 북상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10월 태풍입니다. 최근 네. 3년간 봤을 때 한반도로 10월에 태풍이 계속해서 북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올해도 이런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11호 태풍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1호 태풍이 만들어질 수 있는 태풍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열대 저하부가 북서태평양 어디를 찾아봐도 지금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따라서 앞으로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11호 태풍이 발생해서 한반도로 올라온다 이런 가짜 정보도 나오고 있는데 공식 발표되는 네. 정보를 좀 확인을 하셔서
그것을 참고하고 또 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풍 상황과 함께 산사태 피해 등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